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1월 둘째 주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 수출이 좋았던 게 역설적이지만은 코로나19 때였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잠깐 주춤하다가 올해 다시 힘을 내서 자 이제 150억 달러요. 그러면은 거의 20조 원 수출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우리 산업부에서 산자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K바이오 현재 수출 현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죠.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맞습니다. K바이오가 이제 수출이 이제 주춤하거나 급증한 계기는 역시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면서 네. 국내 방역물품과 이제 이 백신 수요가 이제 줄어든 게 지난해는 사실 좀 주춤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선 다시 이제 바이오시밀러 부분, 또 위택 생산 부분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수출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산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0대 품목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은 12억 4천만 달러, 약 1조 7천억 원 상당인데요. 1년 전에 비해서 18.5% 증가해서 4개월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뭐 1조 7천억 원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라고 할 텐데 네. 사실 바이오 산업은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캐퍼가 아직은 네. 조금은 이 적은 게 확실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10년 이내 이 시장이 20배 이상 굉장히 가속도를 갖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지난 10월에는 의약품 판매가 돋보였습니다. 25% 이상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급증하면서 10월 의약품 수출액은 7억 8,500만 달러에 달해서 주력 바이오 수출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와 신규 시장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위탁 생산 수주가 이제 늘어난 것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공장 가동이 좀 상승한 것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유럽으로의 수출이 거의 지금 뭐 바이오헬스 부분에 있어서는 석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60% 가까이 대유럽 수출이 늘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수출이 좀 주춤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연간 한 150억 달러, 네. 20조 원이 넘는 이제 수출을 기록하게 되면 사상 최대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K바이오, 우리의 바이오 산업 내용을 좀 보면 우리도 막 어떤 신약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성장 엔진은 바이오시밀러와 CMO, CDMO 같은 위탁 생산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에서 위탁 생산, 뭐 마치 OEM, ODM 같은 건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CDMO 사업은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이 위탁을 하면서도 생산도 하고 매니팩처링도 네. 하고 위탁 제품에 대한 디벨롭먼트 CDO도 하는 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과 생산을 모두 담당하는 조직이고요. 위탁 생산이라는 CMO 제조라는 건 의뢰받은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 주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네. 그러면 CDO는 뭐냐? 의약품 개발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생산 앞단계의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주로 중소형 제약사들이 예. 이것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개발과 생산 가능한 이 CDMO 업체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여기에는 바이오 제약의 생산에는 생산 시설이 반도체 클린룸처럼 네. 굉장히 이제 이 높은 수준의 청정도를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100%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술력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포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의 경우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CDMO를 통해서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네. 위탁 생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에 하나 의약품이 인체에 투약되기 때문에 개발과 임상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네.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실제로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품질 발생 문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들 역시 자체 생산보다는 좀 더 높은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는 CDMO 이런 이제 위탁 개발 생산 업체에게 맡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CMO, CDMO 우리가 의류만 생각하면은 OEM, ODM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반도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TSMC 위탁 생산입니다. 만들어내는 거 엄청 어렵잖아요. 제약은 훨씬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K-바이오 현재 CMO, CDMO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더 들어가 보죠. 이 CMO, CDMO의 전 세계 시장의 규모, 성장성, 그리고 우리가 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지 우리 수준까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앞서 이제 10월 우리 수출이 1조 7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난해 이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약 20조 원, 26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성장세가 그다지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연평균 두 자릿수 14% 이상 성장을 해서 2029년 약 60조 원 시장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바이오 의약품의 연평균 성장률 9%를 상당히 좀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CDMO 시장은 빠르게 고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고도의 기술력과 시설이 필요한 이제 바이오 생산에 대해서는 수요 증가가 맞물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냐? 스위스의 론자사입니다. 여기는 25%의 점유율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한 12%대, 그리고 3위가 지금 미국의 캐탈란트사, 4위가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9.9% 정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바이오 관련 법이 있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생물보안법입니다. 이건 뭐냐? 생물보안 문제를 이유로 특정 국가, 중국입니다. 중국과의 이 CMO 기업과는 협력을 좀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이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쟁력 아까 말씀 좀 여쭤봤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CDMO 시장이 이제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에다가 전통적인 제약 업체들까지도 이 시장에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가운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연 돋보이는데요. 연간 60만 리터 규모의 세포주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2032년까지 무려 132만 리터로 현 생산 기준의 2배 이상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조 7천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조만간 글로벌 넘버 3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인천 송도에 12만 리터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미국 이 시라큐스에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의 생산 시설을 인수해서 현지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겠다라는 거고, 셀트리온도 올해 CDMO 자회사를 설립해서 18만 리터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인데 18만 리터라는 건 이건 송도 롯데바이오로직스 공장보다도 더 큰 규모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 전통적인 이제 제약사 가운데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한미약품, 대한제약과 같은 원료의약품, 원재의약품을 통해서 해외 파트너십을 협력하면서 해외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왜 넘보고 있느냐?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습니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연평균 20에서 30%로 일반 제약사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장이 대형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시설과 첨단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제약업체들이 이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니까 CMO, CDMO, 바이오 시밀러 이쪽에서는 이제 세계 탑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 플랫폼들 혹은 신약 개발에서도 우리 K-바이오가 점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한양행의 또 쾌거도 있었고요. 알테오젠의 쾌거도 있었고, 또 하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요즘에 제약의 트렌드가 ADC라고 합니다. 이 약물이 항체만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뭐 그런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우리 기술 플랫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죠. 꽤 지금 약진하고 있죠. 월드 ADC와 행사와 함께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월드 ADC 샌디에고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인데요. 올해로 15번째를 맡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문 컨퍼런스고 올해만 세계 110여 개 기업, 전문가
400여 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 말씀하셨던 이제 ADC라는 건 네.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항체 약물을 접합해서 암세포와 같은 특정 세포만을 정확하게 찝어내는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고 있고요. 기존 항암제보다 이제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이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세포에 미치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도 각자의 기술과 신약 개발 성과를 내세워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가운데는 ABL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이중항체 ADC 기술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서 정밀하게 암세포를 약물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Y바이오로직스 역시 종양 미세 환경에 맞춘 항체에 적용한 치료 후보 물질을 소개하면서 고형 암암제에 대한 표적 치료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또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미 현지에 이제 이 M&A 시설을 통한 이제 시세 확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시장 역량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서 아마 이번 월드 ADC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파트너십을 좀 공고히 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 트렌드가 새로운 아주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약을 우리 몸속에서 정말 그 항체죠. 나쁜 녀석들한테만 이렇게 타깃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축이어서 이 기술 플랫폼 바이오 회사들 요즘 주가는 이들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산업 전체, 특히 K바이오의 중요성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정부가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이제 12월 공식 출범시킵니다. 보니까 산자부, 복지부, 과기부 이제 다 부처도 좀 모여가지고 힘을 싣는 것 같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어떤 역할 또 어떤 것들을 총괄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대통령 직속 이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다음 달 12월 출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정책을 총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들은 과기부, 산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와 환경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생물학적 위험에 대비해서 공급망 안정화 강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네. 이 위원회는 크게 3개 분과위원회와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특히 디지털 바이오 특위에서는 바이오 헬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 IT 융합 기술을 육성하게 되고요. 또 국가바이오원회는 기존에 각 부처별 분산돼 있던 이런 바이오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바이오 분야의 기초 연구서부터 임상, 상용화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국가바이오위원회 방금 이야기를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올해 4월이었었죠.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을 때 그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바이오위원회도 바이오 이니셔티브부터 쭉 올려가는 일련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우리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건데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부터 개념 정리도 하고 이제 국가바이오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이 로드맵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 첨단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이제 바이오 경제 시대로 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종합 플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4월에 발표된 이 이니셔티브는 기존 바이오 기술에다가 이른바 이제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가미해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서 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이오는 반도체 이은 국가 전략, 핵심 전략 산업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 목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바이오 제조 혁신, 바이오 의료 혁신과 인류의 공동 난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첨단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규제를 혁신해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 또 국가바이오위원회 정부가 많은 노력도 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미국도 보니까 유사기관이 있네요.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요. 이건 또 어떤 기관입니까? 맞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이제 투자 정책을 강화하는 모양새인데요.
가장 빠른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2022년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이니시티브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백악관주도의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요. 이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협력을 통해서 바이오 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목표고요. 유럽도 비슷합니다. 바이오 기술법을 제정해서 바이오테크 허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내 바이오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일환이고요. 중국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중국도 2022년에 바이오 경제 5개년 계획, 이 플랜을 수립한 이후에 바이오 경제 산업을 위한 국가 전략 분야로 격상시키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바이오 산업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의료 분야의 혁신,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바이오위원회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될까? 민간 쪽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도 함께 재원해 주시죠. 맞습니다. 지금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제 지원단 구성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이 바이오 관련 정책의 신속한 연계와 협력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높여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속한 민간 협력을 추진하게 되고요.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바이오 경제 전환을 위한 이 국가적인 역량을 총 집결시키는 이른바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원단 활동을 통해서 기초 연구와 상용화된 이제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바이오 기술의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게 되면 바이오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제 기인할 것으로 보여서 국가 바이오위원회 이 지원단은 바이오 분야의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고 산업의 혁신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둘러싼 매크로 쪽 얘기를 하면서 점점 한국 경제 안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천 교수님, 가장 먼저 좀 생각드는 게 바이든 정부 때는 한미일 공조, 그래서 한일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뭐 이렇게 한미일이 좀 한 팀으로 좀 노력을 했는데 이거 이제 깨지겠죠? 이제 각자 얘기를 가는 겁니까? 아니면 미일만 또 친해지는 건가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죠. 그러니까 한미일 이 삼각 안보 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인 업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왜 ABB라 그러죠? 그러니까 anything but 바이든. 그러니까 바이든이 하는 것은 이제 다 좀 철폐를 시키겠다 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한미일 안보 협의에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후속 조치를 받는 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이죠. 예, 트럼프 1기의 마지막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신 분인데 지금 이 트럼프 캠프 내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좌정 역할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의 유력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한미일 협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자신이 뿌린 씨앗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이 정책 기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좀 그 효력을 발휘해야 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 좀 출범하게 된 데 있어서는 사실 북한 핵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목적이 조금 희석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이게 뭐 전폭 그러니까 완전히 폐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성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시도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와 북한 아마 지금 트럼프 집권 이기는 지난 1기처럼 바로 그냥 북한과 미국이 뭐 어떻게 할 뭐 연계될 뭐 혹은 만나든 이럴 가능성에 대한 부분 하나와 방위비 문제 재협상
이 끝난 줄 알았는데 트럼프 당선인에게 끝난 건 없잖아요. 이것도 다시 재협상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을 마치고 이제 결과를 도출했는데 예. 이게 이제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어떤 조약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게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Executive Agreement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손쉽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서 협상을 다시 해갖고 이만큼 올렸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셔 그리고 이거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절대로 안 통하는 것이고 네. 예, 그 지금 새로운 결과가 나왔던 아니면 그 전의 결과가 있던 그냥 트럼프는 거기에 한 10배 정도 얹어 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정말로 13조를 받겠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협상을 함에 있어서 호가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거기에 좀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연합훈련 축소 내지는 중단 이런 좀 카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 문제는 일단 트럼프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동결을 한다면은 우리가 제재 다 해제해줄게 이제 이런 식의 핵 협상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북한이 사실 그런 핵 협상의 조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지 그냥 김정은과 나와는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아니 북한을 봐라. 이게 북한은 정말 어마무시한 지금 핵무력 국가가 됐는데 왜 조 바이든은 그런 나라의 이 지도자와 얘기도 하지 않고 척만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위협이 되는 것인데 나는 김정은과의 관계를 잘 이용해가지고 핵을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위협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위기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말합니다. 아마 미국인들도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게 이번 투표에도 좀 어필하지 않았나. 철저하게 자국 이익 위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이라는 게 위협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네. 그걸 갖다가 비핵화라든지 알겠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것이죠. 자국 위주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중심적인 것도 같아요. 자기 위주의 해석. 자, 권혁준 평론가, 앞서 관세 이야기 좀 했는데 이미 이제 관세를 폭탄 터뜨리게 되면 실은 당선된 첫날 독일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우리도 피해갈 수 없고 이제 수출로 하는 국가들 다 힘든데 지금 부분은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과연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만, 우리 한국 경제만 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세 부분요? 사실 이 관세 부분은 저는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도요? 우리도? 네,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자국 우선주의고 보호무역주의고 사실 이제는 자국 내의 이익만 보겠다라는 이제 기조가 이미 공약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대비를 좀 하고 있어요. 8월 달부터 사실상 이제 TF, 미 대선 TF를 꾸려왔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누가 되든 간에 어떤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든 간에 우리 산업을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또한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누리고자 사실상 대비책을 좀 마련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최상모 부총리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당장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잘 추스리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는 불편한 진실도 있죠.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이제 수출 우선주의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이기도 한데 이게 한 40% 비중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사실상 이런 무역 적자국 순위를 내리면서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관세 폭탄을 맞는다 그러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역시나 관세를 통해서 자국 내 우선주의로 이제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실제 우리나라가 또 최대 수출국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개인적 의견은 보기 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마 좀 많이 무역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준비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비중이 클 것 같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주가가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지만은요, 끝모르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관세 폭탄 터지게 되면 우리 반도체, 자동차 큰 영향 받을 것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식으로든 피해 가야죠. 또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고 협상을 맞습니다. 좋아하니까요. 우리 정부의 또 많은 역할과 노력 필요할 것 같고요. 에너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요,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사기다. 이건 거짓말이다. 석유와 석탄을 계속 써도 된다. 네. 예, 석유, 석탄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 건 아니다. 석유화학 업계, 가스 업계는 지금 희희낙낙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네. 태양광 풍력은 또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적으로 밀었던 것이 신재생 에너지고요. 덩달아서 우리나라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어떤 종목들이라든지 산업들이 굉장히 큰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대선 트럼프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날개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화석 연료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적 에너지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달아서 이제 LNG선의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주가 네. 또 뜨는 이런 어떤 관계까지 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들도 이제 산업들도 나와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 가지 또 본다 그러면 일단 에너지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큽니다. 셰일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는 미국에서 시추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석유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지금 유전 개발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막 하면은 이제 그렇죠.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에너지 수입에서 원활하게 수입을 할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그래도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시장에 관심 있는 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과연 네. 이게 전면 폐지가 될까라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는 전면 폐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치거든요. 네. 이런 점들도 아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영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겠고 자동차 2차 전지들은 안 좋죠. 사실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가 이게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자동차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던 흐름을 이어지고 있고요.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재선으로 인해서 한국 산업의 지형이 좀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정책 너무 지금 우리가 미국은 우리 편 들어줄 거야 이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도 독하게 맘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R&D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결국에는 이런 어려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부 문제가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 국회에서 너무 싸우지만 말고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특히 이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 팀으로 코리아 원팀으로 좀 뭉쳐줄 필요가 이제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변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과거의 큰형님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좀 많이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시간 트럼프 집권 2기의 정책, 외교, 또 경제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권혁준 경제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1월 둘째 주 주간 경제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